오늘도 백관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펄벅의 대지입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땅을 일구다가 결국엔 땅으로 돌아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왕롱. 그의 삶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건 거대한 대지의 역사 그 자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부와 명예, 사랑과 배신, 또 세대 간의 갈등까지. 정말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이 그의 인생에 다 담겨 있거든요. 과연 땅에 자기 인생 모든 걸 걸었던 이 남자의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그 깊고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대단한 소설을 쓴 작가를 먼저 만나봐야겠죠. 바로 미국인 펄벅입니다. 미국인이라고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그녀는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태어난 지 고작 석 달 만에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우면서 자랐다고 해요. 바로 이런 독특한 배경 덕분에 그 어떤 서양 작가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깊이로 중국인의 영혼을 그려낼 수 있었던 거죠. 이 대지는 1931년에 발표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이듬해 해 바로 퓰리처상을 받고 1938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농부 왕롱, 땅에 살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왕롱은요, 땅을 거의 종교처럼 믿고 농사 짓는 걸 자기 운명으로 여기는 아주 평범하지만 뚝심 있는 그런 농부입니다. 당시 중국 문학에 등장하던 인물들하고 왕롱은 결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루슌의 소설에 나오는 아큐라는 인물 기억나시나요? 비참한 현실은 외면하고 그냥 망상 속에서 정신 승리를 외치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하지만 왕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딛고 묵묵하게 땀 흘려서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죠. 땅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정말 끈질긴 생존 의지. 바로 이게 왕롱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 가난한 농부 왕롱이 평생의 동반자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에게 솔직히 예쁜 얼굴의 아내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밭일과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고 또 대를 이어줄 튼튼한 아들을 낳아줄 그런 아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을의 대지주였던 황씨댁의 노비 오렌을 아내로 들이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오란이라는 여자는요, 정말 왕롱이 원했던 바로 그런 아내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누구보다 튼튼하고 부지런했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건 물론이고 살림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심지어 만삭의 몸으로 밭일까지 도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왕룡의 삶에 정말 소리소문 없이 내린 축복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란의 그 침묵 속에는 노비로 살아온 세월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룡이 난생 처음 먹어보라면서 복숭아를 하나 사주거든요. 그걸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남편의 시선을 딱 느낀 오란이 즉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씹는 걸 멈춰버려요. 주인의 시선 아래에서는 마음껏 먹지도 못했던 그 노예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던 겁니다. 이 짧은 묘사가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 그리고 그 순종적인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오란이 들어온 후에 신기하게도 왕롱의 집에는 기적처럼 풍년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지런한 아내 덕분에 살림은 빠르게 불어났고 왕롱은 드디어 평생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추수한 곡식을 팔아서 모은 은으로 한때 자기 아내 오란을 노비로 부렸던 그 몰락해가는 황씨 가문의 땅을 한 떼기씩 사들이기 시작해요. 이 황씨 가문의 땅 한 떼기는 그냥 흙이 아니었겠죠. 이건 왕롱에게 성공의 증표이자 더 큰 미래를 향한 야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봄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오란, 시련 속의 동반자, 왕롱의 가족에게 닥치니 거대한 시련, 정말 끔찍한 대기근을 톡해서 우리는 오란이라는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쩍쩍 갈라지고 모든 게 말라버렸죠. 굶주림이 계속되니까 작은아버지가 와서 땅이라도 팔아서 목숨을 건지라고 협박을 해요. 이때 왕롱이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나는 절대로 땅을 팔지 않을 거요. 차라리 밭에 흙을 파서 아이들에게 먹이겠소. 아이들이 죽으면 이 땅에 묻을 거고
우리 모두 이 땅 위에서 죽을 거요. 이 외침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왕롱에게 땅이라는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자기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걸요. 남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절규하는 옆에서 오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물론 땅은 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식탁과 침대, 가구랑 솥은 팔 겁니다. 그렇지만 갈퀴와 괭이, 쟁기는 팔지 않을 겁니다. 땅도요. 절망에 빠진 왕롱 옆에서 오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 냉철한 판단력이야말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족을 구할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던 거죠. 오란의 계획대로 가족은 남쪽 도시로 피난을 갑니다. 하지만 그곳의 삶은 정말 처참했죠. 왕롱은 인력거를 끌었고 오란과 아이들은 구걸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도덕을 아주 중시했던 왕롱은 둘째 아들이 배고픔을 못 참고 고기를 훔쳐오자 분노해서 아들을 죽일 듯이 때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들이 다 도둑놈이 되겠다고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전쟁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바로 이때 과거 노비였던 오란의 경험이 빛을 발휘하죠.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부잣집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이 보석은 왕롱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부신 보석들 앞에서 우란이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그저 가장 작은 진주 2알만은 자기를 위해 남겨가려고 애원하죠. 평생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그녀의 이 간절한 부탁은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고 소박한 여성성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섹션, 부와 함께 온 타락입니다. 오란이가 찾아낸 보석 덕분에 왕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대지주가 되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연했던 부는 그의 인간성을 서서히 좀먹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타락했던 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리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는 대기근 시절에 자기도 먹을 게 없으면서 팥 한 줌을 나눠주었던 이웃 칭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 피폐해진 칭을 찾아가서 자기 집 머슴 감독으로 삼고 평생을 후하게 대우했죠. 하지만 이런 선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풍족한 삶은 그에게 새로운 욕망을 일깨웠어요. 그는 자신과 함께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거칠어진 아내, 오란의 투박한 외모와 큰 발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창녀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 렌화를 첩으로 들이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왕롱의 도덕적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롱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첩인 렌화가 오란의 진주를 탐내니까 그는 오란에게 가서 그 진주를 내놓으라고 말해요. 오란이 평생 단 한 번 자기를 위해 간직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2개의 진주. 왕롱은 아내의 눈물을 외면한 채 그걸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강제로 빼앗아서 렌화에게 줘버립니다. 이 장면은 부유함이라는 게 어떻게 한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정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렌화를 집에 들일 때 오라는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한마디로 왕롱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낳았소. 이 짧은 문장에는 당신의 대를 잇고 당신의 부를 이룩하는데 평생을 바친 여자는 바로 나라는 그 어떤 원망 섞인 외침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란의 비극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막내딸이 자기처럼 큰 발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의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서 성장을 막는 그 잔인한 풍습, 전족을 시키죠. 어린 딸이 고통에 울부짖으니까 왕롱이 그만둬라고 말하는데요.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소리내어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남편이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 대화는 딸을 위한 오란의 마지막 희생이자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굴레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서 왕롱의 노년으로 접어듭니다. 네 번째 섹션, 황혼의 공허한 유언입니다. 그는 평생 원했던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넣었지만 그의 곁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게 되죠. 평생의 고생과 남편의 무관심으로 병을 얻은 오라는 결국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죽어갈 때가 되어서야 왕롱은 비로소 후회해요. 아, 그 진주는 빼앗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어버렸죠. 그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자신을 일으켜 세운 은인을 결국 자기 손으로 내친 셈이었습니다. 왕릉의 일생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가난한 농부로 시작해서 대기근을 이겨낸 강인한 생존자가 됐고 마침내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이룬 노년의 그는 결국 자식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고독한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부는 얻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잃어버린 거죠.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왕룡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평생의 신념이 담긴 유언을 남깁니다. 땅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하지만 상인이 된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고개를 끄덕일 뿐 뒤에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땅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왕룡의 평생이 담긴 유언이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이 소설의 가장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할아버지의 땅에 대한 집착을 이해조차 못해요. 그들은 할아버지는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의 혁명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다면서 그의 신념을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농업 중심의 구시대는 가고 상업과 새로운 사상이 주묘해진 세상에서 왕룡의 가치관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대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왕룡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의미, 그리고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내고 있어요.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신성함부터 부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에 대한 경고, 또 오란을 통해 본 여성의 끝없는 희생, 그리고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의 세대 갈등과 가족의 해체까지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한 농부의 일생 안에 다 녹아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펄벅이라는 작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서양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시선으로 격변기 중국의 모습을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신의 혁명 직후의 중국의 실상을 마치 여러 장의 그림을 보여주듯 서술한 펄벅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경험은 대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문학적 가치입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소설은 왕룡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왕룡에게 땅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뿌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땅이란 무엇인가요? 꼭 물리적인 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 돈과 바꿀 수 없는, 당신이 결코 팔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전대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